안녕하세요. 우리 망나니 같은 철없는 시누이 참교육시켰던 썰 올려봅니다.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연하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죠. 셋이 나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남편과 연애 때부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저희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고 가끔은 남편 없이 둘이서 만나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우리 너무 잘 맞는다며 혹시 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어도 본인이랑은 종종 만나자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이였죠. 그런데 시자는 시자였는지 그 허물없이 지내던 신우이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 예물시계를 겨우 100만원대로 해주냐며 적어도 300만원대는 해줘야 기가 산다고 저를 달달 볶아서 화가 나서 파혼할 뻔한 적도 있고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지에 얼마를 환전해서 가는지조차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간섭하려고 해서 제가 참다 못해 엄청 화를 냈었어요. 채연이 그만 좀 해. 내가 네 동생이랑 결혼했지. 너랑 결혼했냐? 야, 말 다 했어? 너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그날 싸운 것을 계기로 저희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쳐도 살짝 목례만 하며 지나치고 진짜 필요한 말만 딱딱 하면서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친구일 땐 몰랐는데 가족이 되니까 오히려 선을 좀 긋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우이도 1년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비슷비슷하게 첫 아이를 낳았죠.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요. 신우이네가 반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반년이지만 해가 바뀌어 시조카가 저희 아이보다 동생이 된 셈이죠. 저는 아이 낳고 재택근무로 노선을 바꾸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익은 반 정도 줄어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만 겨우 벌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돼서 아이 키우며 생활비 벌기 딱입니다. 내 손으로 아이 키우고 싶어 제가 한 결정이에요. 사실 도움 받을 수 있는 양가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그렇다고 낳자마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제 마음이 불편해서 손에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딱 2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거라고 시댁에도 얘기하곤 했죠. 듣는 신우이 표정이 묘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와는 반대로 반년 후에 아이를 낳은 신우이는요, 낳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우리 신우이는 원래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단 한 번도 독립해 본 적 없고 쭉 시댁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나온 케이스라서 30살까지 신우이 속옷 빨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네요. 회사에 도시락 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역시 시어머니 일. 어질러진 방도 시어머니 일, 모든 것을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나이를 먹어왔던 거죠. 물론 같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신우이는 좀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아무리 집안일을 시켜도 하기 싫다며 땡깡 부리고 집에선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네요. 그런 신우이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연희가 이렇게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집가서 지 남편 계란 후라이나 부쳐주면 다행이겠다. 내가 너무 못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것 같아. 어머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하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신우이도 아주머님만큼 바쁘잖아요. 같이 해야죠. 너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런 신우이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퇴소한 그날 밤 울고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달라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주머님은 그날 야근이었고 같이 있던 산후도우미가 퇴근하여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SOS를 친 거죠. 시어머니는 신우이 집과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야밤에 시아버지 차를 타고 단숨에 오셨답니다. 그날부터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꽉 잡고 안아준 겁니다. 혼자 애 보기 무섭다고 제발 집에 가지 마시라며 울고불고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줄 생각은 않고 그저 엄마 지율이 울어 하며 시어머니를 부르고 신우이 새끼 밥도 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셨다고 하네요. 아기 잠도 시어머니가 재워주셨대요. 그렇다면 신우이는 뭘 했느냐?
그냥 자고 먹고 가끔 모유 유축하고 TV 보고 그랬다네요. 손목 아프다며 아이는 한번 제대로 앉지도 않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100일까지 다 키워주셨다네요, 시조카를. 시어머니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낱 올케이기 때문에 오지랖 부렸다간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장어즙이랑 영양제 같은 거 좀 보내드리고 힘내시라고 안부 전화나 자주 드렸죠. 시누이가 출산 100일 좀 지났을 때 복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외국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출장도 자주 가요. 한 번 출장 가면 무조건 4박 5일 이상을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시누이가 적성에 딱 맞는다며 절대 포기 못하는 회사였죠. 때문에 출산 휴가만 겨우 쓰고 자리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다시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이 낳고도 사회에서 자기 자리 찾는 건 여성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응원할 만한 일이죠. 다만 문제는 아이는 누가 키우냐인데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였죠. 시누이는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이 아이 낳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고 이건 분명 산후 우울증이라며 회사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네요. 자기 같은 인재가 아이 엄마로 집에서 썩기엔 너무 아깝다. 회사에서 당당히 일하며 사회 속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나 뭐라나.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요. 환갑지나 힘드신 몸으로 육아전쟁에 뛰어드신 시어머니의 삶은요? 이해가 안 갔죠. 그럴 거면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시누이는 거의 회사에서 살았고 출장도 엄청 자주 갔어요. 아주버님도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못 들어왔다는데 제 생각엔 집에 가면 장모님이 계시니 불편해서 잘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냥 제 추측일 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어머님이 시누이 아이를 도맡아 키우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님 나이는 환갑이 넘으셨어요. 어머님 방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잘 안 쓰는 서재 한 구석에 작은 매트리스 하나 놓아드렸다는데 그럼 뭐예요? 아기랑 24시간 붙어 있으셔서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데요. 게다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도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고요. 어머님은 그저 마트나 공원 정도만 아기와 산책하시는 게 다였죠.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아기 얼굴만 잠깐 봤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다행이었어요. 시누이는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출장을 자주 갔고 그냥 시어머님이 아이를 다 키우셨습니다. 옵션으로 시누이네 집안일까지도 다 하셨죠. 1년 가까이요. 시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 부부가 자주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살이 너무 빠져 있으시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셔서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애는 낳아놓고 엄마한테 다 맡겨놓으면 어쩌냐고. 엄마 건강 안 좋아지고 있다. 빨리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라. 계속 이렇게 키울 거냐. 그랬더니 시누이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 나 아기 낳아도 꼭 일하라고. 그리고 다달이 돈 들이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누나, 돈만 들이면 다야? 그리고 한 달에 꼴랑 100만 원 들이고 그걸로 애 이유식 장까지 보신다던데? 아니, 생활비 카드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괜찮대서 그 정도도 겨우 쥐어드린 거야. 그리고 엄마가 손주한테 쓰는 돈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대체? 하고 끊어버리는 시누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레전드 무개념이다 싶었죠. 시누이가 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었나 싶었어요. 답답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율이 돌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시누이가 알아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든지 본인 일을 줄이든지 하라고 하세요. 왜 어머님 몸을 축내서 손주를 키우세요? 아니, 걔가 어린이집은 무조건 2돌 지나 보내야 한다고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있다고 하면서 지율이 24개월까지만 좀 봐달래. 말이 24개월이지 어머님. 2년 내내 이러시면 관절이고 뼈고 다 망가지세요. 가뜩이나 몸도 약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율이도 나를 지 엄마보다 더 따르니 내가 눈에 밟혀서 그래.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님께 아이 맡겨놓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게 하다니요. 그날 저녁까지 시누이 집에서 시누이를 기다렸어요. 8시쯤 되자 귀가한 시누이가 저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형님, 이런 말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지훈이 곧 돌인데 어린이집 보내시죠? 어머님 보기 안쓰러워서 제가 다 미치겠어요. 뭐? 시누이한테 말이 짧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 두 돌까지 끼고 있겠다면서 우리 지훈이는 왜 돌 되자마자 보내야 하는데? 그야 형님이랑 저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 양육자가 몸이 아프거나 육아가 버겁다면 당연히 기간 도움 받아야죠.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의 황혼 육아 문제로 또 한 번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시조카가 2달만 있으면 돌인데 이 정도 밤낮으로 봐주셨으면 어린이집 보내셔도 된다. 제발 낮이라도 쉬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고요. 시누이의 입장은 아이가 이제 애착 형성이 어머님한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서에 문제 생긴다. 그럼 올케가 책임질 거냐? 너도 2돌까지 키운댔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나도 아이는 무조건 24개월까지 어머님이 키우게 할 거다. 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죠. 그러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연희야, 내 가끔 낮에 병원 갈 시간 정도는 좀 다오. 병원? 엄마 어디 아파? 시누이가 동그래진 눈으로 반문하자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지율이는 점점 커가는데 내 체력은 벅차고 네가 TV도 틀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애하고만 상대를 하다 보니 내가 말이야 정신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툭 건들면 눈물 나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힘이 든다.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 약이라도 먹으면 좀 낫다던데.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지율이 24개월까지 보긴 볼 건데 약이라도 먹어가며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황혼 육아한다는 게 말이 되세요? 아니 올케, 나설 때 안 나설 때 좀 가려. 내가 지금 우리 엄마랑 얘기하잖아. 당황한 듯한 시노이가 급하게 시어머님을 잡고 묻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울증 같다니. 아니, 아직 돌도 안 되는데 그냥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재우면 되잖아. 가끔 책 읽어주고. 지율이같이 순한 애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형님, 주말에도 아이 안 보고 늦잠 자고 약속 있다고 나가신다면서요. 지율이 그동안 단 1시간이라도 진득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지율이가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엄마로서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뭐? 올케! 올케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나랑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월권하는 거야. 형님, 지율이가 엄마인 형님 봐도 대면대면 하잖아요. 이런 건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엄마인 형님이 엄마 노릇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것에 왜 그리 집착을 하세요? 이봐 올케, 말 좀 가려 하지? 나 슬슬 화나려고 해. 아니요, 말 가려 하실 건 형님이세요. 그리고 시터 시세 뻔히 아시면서 겨우 100만 원이요? 어머님처럼 24시간 상주하는 베이비시터는요 250만 원은 받아요. 그런데 반도 안 되는 100만 원이라니요. 엄마가 100만 원도 안 받으려고 했거든. 대체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누이. 가볍게 피했고 시누이는 몸이 휘청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어이쿠야 하며 시누이를 잡았고 그런 시누이가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부러워 죽겠지? 그래서 이러지? 애 낳고 당당하게 일하러 다니고 애도 울 엄마가 다 키워주니까. 정말 내가 부러워서 이럴까요? 내 아이 내가 키우면서 행복 느끼는 제가 형님을요? 형님,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 내용 그대로 이 동네 맘카페에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뭐? 맘카페에 올려서 사람들 반응을 좀 보세요. 다들 아이 낳은 사람이니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겠어요? 형님 이 태도를요.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정말 당장이라도 맘카페에 글을 쓰듯 폼을 잡자 시누이가 급하게 저를 막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 당장 글은 안 올릴게요. 대신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무조건 48시간 동안 집에 딱 붙어서 지우리 보세요. 어머님은 호텔 잡아주시고요. 안 그러시면 저 무조건 맘카페에 올려요. 형님 신상 다 까발려서요. 뭐?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협박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며 그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뭘 모르는 신우이에게 독박 육아의 어두운 면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죠. 이건 겪어봐야만 아는 현실이잖아요. 저는 저녁마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본다는 건 체력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 육아를 신우이는 근 10개월을 단 1시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너무 좋으신 분이라 단 한 번도 남처럼 생각한 적이 없다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던 신우이는 뭔가를 좀 깨달은 듯도 하더니 어머님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며 저희를 급하게 쫓아냈어요. 나가기 전에 주말 동안 꼭 아이 보는 조건 지켜야 맘카페에 글 안 올릴 거라며 유치하지만 손가락까지 걸어가며 약속을 받아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 주 주말에 어머님께 전화를 거니 밝은 목소리로 받으셨어요. 새아가 네 덕분에 나 호캉스라는 걸 해본다. 어머니, 형님께서 그래도 어머님 생각을 좀 했나 보네요. 짧지만 푹 쉬다 가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괜히 웃음이 났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지지고 볶고 허둥지둥 육아전쟁을 펼치고 있을 신우이가 그려져서요. 그 다음 주엔 웬일로 신우이한테 먼저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월요일이라 출근했는데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다. 아이밥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먹이는 건 더 힘들더라. 상상도 못했다. 낮잠도 안 자서 부부가 쌍으로 고생했다. 눈만 떼면 넘어져 다치니 스마트폰도 못 보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율이 정서 방해된다며 TV도 못 보여주게 했던 지난 날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된다. 어쩌고 저쩌고. 육아의 고충을 제대로 느낀 듯 했죠. 그래서 답장했습니다. 숙제 검사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테니 그 마음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또 우리 어머님 힘들게 하면 맘카페에 올라간다며 장난 반으로 겁주었어요. 신우이가 알겠다며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딱 한 달만 더 일하고 육아휴직을 냈어요. 어머님한테 육아와 살림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고 집으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우이가 혼자 생으로 애를 절대 못 본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출퇴근 시간 조정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렸다네요. 제 시조카 지율이도 처음에만 어머님을 찾고 울었지 나중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다고 더 좋아하며 말도 급속도로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다시 살도 붙고 얼굴 좋아지셨고요. 역시 사람은 뭐든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신우이도 딱 2년만 육아휴직 내고 다시 회사 돌아간다니 같은 여자로서 신우이가 자기 자리에서 건승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서로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사이다 참교육 효과 좋았던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예요. 앞에선 제가 돼지같이 살쪘다며 잔뜩 모욕 주고 뒤로 몰래 바람핀 그지같은 남편. 그 눈에서 눈물 빼는데 성공했네요. 전 지금 살 쫙 뺐고 이혼 통보하고 별거 한지 지금 딱 2달 되었네요. 소송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해서 그해 임신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전 키 168에 몸무게는 늘 49 정도를 유지했고 가슴도 항상 B급 이상이던 소위 연예인 몸매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살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했고 다이어트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죠.
남편도 말하기를 첫 만남이었던 소개팅 했을 때 제가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갔는데 여리여리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마른 여자 좋아했다며. 암튼 그 말랐던 제가 왜 살 때문에 남편과 싸우게 됐냐고요? 임신 때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임신하자마자 심각한 먹덧 때문에 눈 떠 있는 순간은 늘 무언가를 먹어야 생활이 가능했어요. 먹덧 아시죠? 조금이라도 배가 허하면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달이 되어 가면서 몸이 점점 거구가 되어 갔습니다. 출산만 하면 살이 쫙 빠질 줄 알았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아이 100일 될 때쯤엔 8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몸무게만큼 제 바지 둘레도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몸이 불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반했던 예쁘고 여리여리했던 목선은 어느새 살로 두툼해져 버렸고 손가락도 퉁퉁 부어 불가사리처럼 변하더라고요. 뱃살은 출렁출렁하고 그 예뻤던 제 학다리도 어느새 코끼리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기도 싫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자기 관리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어서 임신한 거 아니냐며 막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핑계 대면서 피곤하다 하며 말도 없어졌지만 사실 살쪄버린 제 모습이 그 이유인 것 같아 속상했죠. 더 속상한 건 자신감을 모두 잃어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 받아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육아하느라 힘들면 살이 빠진다고요? 글쎄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살이랑은 예외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 밤에 아이 재우면 꼭 캔맥주 하나씩 따서 들이키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어요. 아이 아빠가 바빠서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독박하다시피 육아를 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지방으로 4박 5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고 며칠 동안 말 상대도 없이 아이와 고군분투하다 만난 남편이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절 확 밀더라고요. 그리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한마디. 압사당하는 줄 알았네.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살은 왜 또 쪄 있어? 당신 정말 다 포기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편은 그대로 아이만 안아 올려 저를 지나쳐 아이 방으로 가는데 남편의 막말에 뭐라 반격할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지금 목을 매 죽어버릴까 생각도 들 정도로 제 마음은 급속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을 빼야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남은 맥주를 모두 드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주문했어요. 남편에게 나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맥주도 다 버렸어 하며 애써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인데 관심도 없다는 듯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올라와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신경질만 내며 살찌니 눈물도 많아졌나? 다이어트? 일단 1kg라도 빼보기나 하고 말해. 하는 짓하고는 한심해서 진짜 하더니 현관문을 박차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모욕의 향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쪘기로써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카톡 하나를 남기더라고요. 일이 힘들어 예민하게 군 거 사과한다며 며칠 밖에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얼굴 보면 더 감정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이 며칠 후 집에 들어왔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쓱 들어와 아이만 보더니 구석방에서 쪽잠을 자더라고요. 그 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 대화도 없이 반년 가까이 서로를 투명 인간 보듯이 하며 살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지니 더 무기력해져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의지도 사라지더라고요. 눈 뜨면 아이 돌보고 아이 잠들면 술로 허한 마음을 채우고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 당연한 듯이 일주일에 3-4번은 외박했어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인 거 알지만 그런 남편을 저는 내버려 두었어요. 뭐라 따지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 텐데 남편이 저의 몸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두려워서 그냥 침묵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나고 우울증은 심해진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집에 기어들어와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는데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늦게 잠든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남편 폰을 집었는데 발신인이 김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새벽에 전화를 거는 건 회사에 급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받고 바로 남편 귀에 대고 깨웠어요. 그런데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까랑까랑한 젊은 여자 목소리. 여보세요? 오빠, 전화 받은 거야? 왜 말이 없어? 잠에 취한 남편은 여자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 전화를 막 끄더니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남편 핸드폰까지 뒤지냐? 방금 전화 김 과장님 전화 아니었어? 왜 여자야? 오빠라고 부르는 건 또 뭐고? 아, 그냥 사정이 좀 있어. 그만해! 하고 나가려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따졌어요. 당신 가지마. 지금 나가면 당신 바람핀다는 거 인정하는 꼴이야. 당장 해명해. 했더니 남편이 다리에 매달려 있는 저를 완강한 힘으로 떼어내면서 디룩디룩 살찌니 힘만 세지네. 어휴, 돼지 하나 떼어내는 것 같네. 하며 밖으로 나가서 다신 안 들어오더라고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떠서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했죠. 다음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곰곰 생각하다가 문득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제 노트북에 있는 게 생각났어요. 비밀번호 같은 걸 자주 까먹는 남편이라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은 수첩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로그인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은 아주 평범하더라고요. 집 근처 편의점, 회사 근처 식당 정도가 다였습니다. 내가 예민했었나, 오해를 풀어야 했나 싶다가 예전에 남편이 적금 상품 때문에 만들었던 모 은행 계좌에 들어가 봤어요. 거의 죽어있는 계좌인데 갑자기 그 계좌를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 계좌로 남편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빼돌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사용 내역, 체크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모텔, 호텔, 에어비앤비, 백화점에서 여자 옷 브랜드 결제한 내역들, 가평, 청평 등의 교회 식당,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했습니다. 언제부터 썼나 확인했더니 딱 아이 5개월쯤부터 본격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살찐 몸으로 아이 키우며 고생하고 있을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거죠. 사용 내역을 유심히 보는데 유독 한 군데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끌고 그 편의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거기는 신축 원룸 빌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분명히 이쪽에 남편과 바람 피우는 상대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은 일단 그렇게 둘러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날 저녁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잠든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그 편의점 근처 빌라 단지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쭉 돌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익숙한 차가 어느 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저희 남편 차가 맞더라고요. 제 귀를 가득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에 정신조차 아득해진 채 그 4층짜리 작은 빌라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 집마다 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3층의 어느 집에 가만히 문을 대고 소리에 집중하는데 깨르르 하고 남녀의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웃음소리가 특이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되니 배신감을 넘어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당장 쳐들어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리석은 행동 같아서 분을 눌러 삭히고 일단 차로 내려와서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달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시간쯤 흘렀을까요? 남편이 내려오더라고요. 한 손엔 종량제 봉투를 들고서요. 저와 다툰 이후로 저희 집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이 없으면서 저 여자 집에선 저렇게 자상한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니요. 웃음과 동시에 눈물이 또 터져 나왔네요. 그 뒤로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더라고요. 상간녀가 확실했습니다. 둘이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을 향해 가더라고요. 조용히 뒤따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편의점 멀리에서 그들을 보며 숨죽여 동영상도 찍었어요. 둘이 콘돔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농담을 했는지 여자가 깔깔거리며 저희 남편을 장난스럽게 때리곤 콘돔 2개를 골라 계산하는 장면이 제 폰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여자 참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남편도 나이치고는 참 어려 보이고 스타일도 좋아서 20대 후반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남편이라 친구들이 장난으로
너 불안하겠다. 남편이 이렇게 훈훈해서 라고 농담하기도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해서 나한테 좋을 거 있어? 이 몸으로 아둥바둥 애하고 고생이나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니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남편은 저 여자랑 행복하게 새 출발하거나 쭉 이대로 총각짓 하면서 즐겁게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냉전을 오래 겪고 무시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저도 사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에겐 저와 제 아이만 중요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을 제대로 후회하게 만들어보자, 제대로 복수해보자 생각했어요. 당장 상간녀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 소송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증거 수집 과정도 잘 알고는 있지만 방법 자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일단 그런 여유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가 바람을 알고 있는 티는 내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인지 여전히 집에는 드문드문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마음을 먹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면 점심도 거른 채 집 근처 호수를 매일같이 뛰었어요. 하루 5시간을 죽을 듯이 유산소 했네요. 그동안 피폐하고 무기력해져 어질러져 있던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열심히 변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부엌에서 식단 도시락 싸는 저를 빤히 보다가 피식 웃더라고요. 기분 나빠진 제가 남편에게 평소엔 말도 안 걸더니 비웃지나 말라고 쏘아댔더니 남편의 화에 못 이겨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날씬하더니 나 꼬시려고 죽을 둥 살 둥 관리한 거지? 결혼하고 안심되니 살이나 디룩디룩 찌우고 그거 사기 결혼이야. 내가 바람나도 당신은 할 말 없는 거야.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좀 봐. 애는 당신 혼자 낳았지 아주? 아줌마들도 다 날씬해 요샌. 이러는데 쌍욕이 나올 뻔한 걸 가까스로 참고 미친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뭐?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다가 아이가 놀라우니 혼자 씩씩대서 나가더라고요. 지 자식 낳은 와이프가 살 좀 쪘다고 밖에서 외도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말이나 하다니 이런 놈을 배우자라고 믿고 결혼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오직 증오를 양분 삼아 더 열심히 운동하며 시기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니 10kg가 훌쩍 빠지더라고요. 남편도 가끔 집에 와서 저를 보고 흠칫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이 낳기 전 몸무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기에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유산소로 10kg 빼고 나서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서 PT를 받았어요. 제가 절박하게 살 빼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저 혼자 힘으로 10kg 뺐다고 하니 정신력 대단하시다며 무조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낮에는 선생님 도움받아 헬스장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며 운동했고 아이 재우고 나면 집에서 홈트를 했어요. 의지가 불타서 그런가? 2달이 지나자 15kg을 감량했고 그렇게 반년 좀 지났을 때는 놀랍게도 2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발리에서 입었던 빨간 원피스를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 조금 타이트하지만 딱 맞더라고요. 이 옷을 입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껴안고 사진 찍었던 게 생각나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미용실 안 간 지도 오래되었는데 살 빠지니 좀 예뻐진 것 같아 용기도 나더라고요. 사실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마음먹고 20만원 정도 들여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펌도 해서 최신 유행 스타일로 바꾸고 집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색조도 싹 샀어요. 살 빠지고 술도 끊으니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오랜만에 화장도 다시 하고 싶었죠. 제가 그렇게 차근차근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의 상황은 다소 좋지 않은 듯 했어요. 이따금 밤에 가끔 뒷베란다에서 전화로 싸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전화 끊지 마. 나 이혼도 결심하고 자기 만난 거야. 그런 자기는 그동안 나 갖고 논 거였어? 자기야, 싸웠다고 도어락 비번을 바꾸면 어떡해. 제발 알려줘. 집으로 갈게. 제발, 너 나랑 이렇게 끝낼 거야? 매달리는 뉘앙스의 통화만 며칠을 하더니 그 이후로 남편이 집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상간녀와 쫑난 거죠.
밖에서 살다시피 하던 남편은 그렇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점점 집에 오래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육아 참여도도 높아졌고요. 참 웃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뚱살뚱 걷지도 못하는 아이와 씨름할 때 밖에서 딴 여자와 재미 보고 놀아나더니 여자랑 헤어지고 이제 아이가 말도 잘하고 예쁜 짓 하니 집에 붙어 있는 게요. 그 사이 저는 52kg가 되었어요. 살도 거의 다 빠지고 구질구질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났죠. 길 가던 남자 한둘씩은 절 뒤돌아볼 만큼 스타일도 좋아졌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죠.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제가 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가느라 깔끔하게 꾸미니 저를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문화센터에 데려다 주겠다며 안 하던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주섬주섬 찾기를 찾더라고요. 됐어. 나도 차 있어.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하고 톡 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문센 친구들 만나 밖에서 저녁까지 먹고 모처럼 쇼핑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전의 모습을 모르는 아이 친구 엄마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 낳고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예쁘고 날씬하냐며 시무나 전지현 느낌까지 난다며 혹시 저더러 성형했냐고 정보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웃으며 아니라고 손살에 쳤지만 그동안 고생했던 1년여간이 떠올라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집에 도착했고 차에서 잠든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오는데 남편이 방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일하느라 바빴던 거 알잖아.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나오고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을 만지며 키스할 듯 얼굴을 들이대는데 역겨움이 느껴졌죠.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고 제가 다시 예전처럼 예뻐지니 다시 저에게 눈길을 주는 게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손길을 탁 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고 싶었을 땐 옆에 없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냥 말했잖아. 나도 회사 일로 힘들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나조차고 살쪘어? 아이 낳고 호르몬 때문에 변해가는 내 몸, 내 건강 그런 건 당신 안중에도 없었지? 당신은 날 배우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눈 요깃거리 인형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야. 살쪄서 보기 흉하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이 딴 여자 만났던 거고. 딴 여자라니?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래 이 미친놈아. 너 지난 몇 달 동안 신화동 빌라에 살림 차리다시피 드나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몇 년 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치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의미 없는 설전 벌이지 말자. 본론부터 말할게. 나 당신이 이렇게 먼저 숙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 뻥 차버리려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당신을 뭘 믿고 더 살 수 있겠어? 이혼하자.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는 거고 위자료, 양육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조건 안 맞춰주면 나 시댁에 다 떠벌리고 당신 회사에 당신과 그 여자랑 콘돔 사고 있는 동영상, 사진 전부 오픈할 거야. 당신 회사 명예, 도덕 그런 거 엄청 중요시 하잖아? 회사 잘려서 양육비 못 준다고 해도 상관없어. 아이도 많이 컸고 어린이집 맡기면서 내가 일해서 키우면 돼. 당신 아이 어릴 때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잖아? 당신한테 나랑 아이는 어차피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야?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간 참았던 서름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놀란 토끼 눈으로 듣다가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저를 잡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당신 살찐 게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내가 미쳤었어. 조금만 놀다가 돌아가려고 했었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며 흐느끼며 우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더러 더는 꼴보기 싫으니 그 여자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옷 사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안 간다고 저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하는 걸 떼어내며 고온이 잠든 애 깨우게 하면 용서고 뭐고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 여자랑도 헤어졌으니 어디 모텔이나 전전하겠죠.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카톡 오고 밤에는 전화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밖에 없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면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비네요.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하길래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차인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살쪘을 때 무시당하며 아무 말 못하던 제가 이제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니 그 놈도 꽤나 당황했겠죠. 아기에게는 아빠가 있는 게 낫겠지만 저런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하지 않나요? 저는 살도 다 빠졌고 전공 다시 살려 취직하면 아이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요. 친정엄마 도움받으러 지방에 내려가야 하겠지만요.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 식었고 사실 결혼 5년 만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남편의 인간성과 실체에 대해 일찍 알게 된 거잖아요. 그냥 인생의 큰 배움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제 잘못도 있어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이 두 번 피우기 어렵겠어요? 제 인생 살면서 가장 지옥처럼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나니 이제는 아이에게 더 크고 강한 지붕이 되고 싶다는 다짐만 남았네요.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남편 연봉이 적지 않으니 최대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잘 받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성적인 대화 내역과 몇 개월간 모텔 드나든 카드 내역 등도 모두 증거 확보했어요. 남편이 이대로 계속 이혼 안 하겠다고 뻐기면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할 계획입니다. 저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